오늘 이제 기후위기, 그리고 그린 뉴딜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린 뉴딜은 지금 당의 5대 중점 과제로서 그동안 계속 좀 얘기가 되었고, 뉴스에 워낙 많이 나옵니다. 아마 제 강의를 직접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저 말고 다른 분들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기후위기가 얼마나 지금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있는지는 제가 오늘 와서 이 책자를 처음 봤어요. 성관위에서 나눠준, 지금 하나씩 갖고 계실 겁니다. 48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이게 지금 언론을 읽는 법에 대한 책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두 가지 기후위기와 관련된 상반된 기사를 보여주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48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북극이 녹는다 그러면 이게 기회다. 기후 위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누군가는 예전에 못 키던 대한민국에서 바나나도 크는 거 아니냐,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전체를 큰 그림을 봐야겠죠. 그래서 뒤에 생각해 볼 만한 기사로 북극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 새끼 잡아먹는 북극곰 이야기인데요. 나중에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성관위에서 나온 자료에도 토론 과제로 기후위기가 나올 만큼 KBS, MBC, 각종 방송국에서 기후위기와 관련한 수없이 많은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요, 당내 분위기는 정말 뜨뜻미지근합니다. 예, 맨날 했던 얘기 아니야.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기후변화, 기후위기 강의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예, 이게 각 국가별로 이게 심각하다고 얘기한 지는 내후년 2022년이 되면은 30년이 됩니다. 1992년도에 리오데자네이루에 모여가지고 리오 환경회의라는 걸 했는데요. 그때 기후변화가 심각하다고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하는 국제회의를 만들었습니다. 30년째 전 세계 각국이 모여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또 지금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며, 그리고 그린 뉴딜은 또 대체 뭐냐? 사실은 이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요 자료를 만들 때만 하더라도 그린 뉴딜로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자료가 배포됐는데 조금 이제 고민을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그린 뉴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과거에 저탄소 녹색 성장이 그랬던 것처럼 말은 좋은데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당의 공식적인 표현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린 뉴딜입니다만은 장기적으로는 좀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녹색 전환 이렇게 좀 하고 그런 새로운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럼 당에서는 뭘 좀 해야 되는 것이냐, 어떤 걸 좀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간이 사실 많지 않아서 이 모든 얘기를 다 다루긴 힘들 거고요. 자료에 있는 부분들은 또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게 있으니까 핵심을 중심으로 해서 요점 정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거 먼저 보시죠. 지난 30년 동안 각국 정부에서 매년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회의를 하면서 기후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기후변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고 심지어 올라가고 있는 기온의 기울기가 더 급해지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기후위기를 얘기했는데 왜 지금 또 와서 이 난리인 거냐? 문제가 더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지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내내 지구의 평균 온도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그래프로 그려놓은 겁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 대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온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결국 올라가는 거죠. 2018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 대비 약 0.8도 올랐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기후 쪽은 데이터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더 올라서요. 지금은 1도 올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기후 위기는
과거 대비 평균 온도가 1도 올랐을 때 생기는 변화들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기울기가 점점 급해지고 있죠?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온실가스를 줄이자, 우리 뭐 텀블러를 쓰자, 뭐 전등을 끄자, 에너지를 아끼자, 모든 시도가 다 실패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요즘 예를 드는데요.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해 와서 지구 방위대가 출동을 해서 미사일도 쏘고 핵폭탄도 쏘고 뭐 별의별 걸 다 쏘았는데 외계인이 끔찍하지 않고 더 많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자,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느냐, 대표적인 거 한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있었던 호주 산불. 호주에는요, 원래 그 아웃백이라 그러죠? 넓은 그 평화 지역, 초원 지역에 산불이 매년 나긴 합니다. 근데 기후가 바뀌면서 더 건조해졌고 온도가 더 올라갔고 그래서 산불이 더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어느 정도나 됐느냐? 1년 넘게 산불이 났고요. 피해 면적이 대한민국 면적의 1.8배나 났습니다. 면적은 큰데 사람이 많이 살지 않다 보니까 피해액은 그렇게 뭐 생각만큼 아주 크진 않을 수 있습니다. 83조 원 정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야생동물이 많이 사는 동네잖아요. 대표적으로 코알라. 얘네들은 동작이 둔해요. 불나도 도망을 잘 못 갑니다. 그냥 있으면 그냥 불나는 걸 뻔히 보면서도 도망을 못 가니까 이제 화상을 입고 이렇게 죽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약 1년 동안 30억 마리 이상이 죽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에만 산불이 났을까요? 올해 미국 캘리포니아에 대규모 산불 난 거 뉴스 보셨죠? 예. 시베리아에 지금 또 뉴스에 뭐 몇 개 나와가지고 링크 보내주고 있던데 엄청난 산불이 올해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산불만 한번 휙 나고 지나가면 끝인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거는 이겁니다. 북극에 있는 영구 동토층, 항상 얼어있는 그 층이 있습니다. 그 층 밑에 어마어마한 양의 메탄가스가 고체로 얼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유기물들이 사실 썩기 직전에 있는 유기물들이 온도가 낮으니까 그냥 고여 있어요. 우리 혹시 집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귀찮아서 냉동실에 넣어 보셨나요? 예. 냄새가 안 나고 그 상태로 꽁꽁 얼어 있잖아요. 근데 내놓으면 그대로 녹아서 냄새도 나고 굉장히 불편해지죠. 그 영구 동토층이 녹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메탄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이게 본격적으로 녹아 나오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인간이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당장 멈추더라도 지 혼자서 온실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예,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7년 남았다, 10년 남았다, 몇 년 안 남았다 이런 얘기를 요즘 뉴스에서 되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이겁니다. 지금의 지구온난화가 점점 심해지면은 그 몇 년 사이에 획기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우리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사실 조금 앞부분은 비관적인 얘기를 많이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비극은 좀 시작됐습니다. 올해 장마가 역대 최장 기간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예. 심지어 광주나 남원 쪽에 내린 비는 최대 강수량이 500년 빈도, 500년에 한 번 내릴 것 같은 정도의 비가 올해 내렸어요. 지금 식으로 가면은 기상청에서도 앞으로 올해 내린 비 정도, 내전 그보다 약간 약하더라도 한 100년 정도, 과거에 100년에 한 번 정도 내린다고 했었던 정도의 홍수가 향후에는 4, 5년마다 한 번 내릴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변화는 1도 올랐을 때 지금 현재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혹시 햄버거 좋아하세요? 네. 올해 롯데리아하고 버거킹이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런 게 떠 있습니다. 올해 이상기후로 인해서 저희가 토마토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햄버거에 토마토를 못 넣어요, 지금. 예. 가격이 너무 비싸서, 예. 그래서 토마토 가격만큼 빼드릴게요. 라고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고, 공지사항을 띄우고 있습니다. 올해 혹시 배추값 한동안 어마어마하게 비쌌죠?
많은 사람들은 기후변화가 생기면 북극에 있는 곰이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곰도 죽을 겁니다. 나중에 그 통계 보여드릴 텐데, 북극에 있는 곰은, 지금도 멸종 위기종입니다만은, 앞으로 멸종을 피할 방법이 별로 많이 안 보입니다. 근데요, 북극 곰이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도 기후 문제 때문에 현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기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채소값이 올랐다. 장마가 왔다. 내는 김치가 아니라 금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인 거죠. 하지만 이게 알고 보면 사실 우리가 1도 올랐을 때 변화를 이미 겪고 있는 것이고 그게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우리 지금 부산, 울산 이쪽에 와 있는데요. 현재 있는 인류의 모든 과학자들의 모든 시나리오는 과거로 돌아가는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온실가스를 다 멈추거나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면은 안 되고요. 현재 상태대로 쭉 가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기상청에서 전망한 것은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온대지방이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이미 온대지방이 아닌 형태로 바뀌고 있고요. 여름철에 스콜 같은 비 오는 거 많이 보셨죠? 비가 쫙 내리다가 딱 끊기고 해가 쨍 나기도 하고, 열대야가 있기도 하고, 이미 그런 기후는 시작됐습니다. 근데 현재 상태대로 간다면은 금세기 말이 되면 대한민국 면적의 52%는 아열대로 바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1.5도 목표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면적의 17%만 아열대 기후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요, 특히 이게 기후나 환경 문제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목표는 30년 전에 만약 지금처럼 관심을 갖고 논의를 했더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 끝났고요. 지금은 30년간 여러 사람들이 노력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계획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아보자고 엄청난 양의 돈을 쏟아붓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린 뉴딜, 그린 딜이라고 불리는 계획들인 거죠. 그래서 이걸 꼭 해야만 하는 거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금세기 말이 되면 대한민국은 사과가 재배가 불가능하고요. 이미 지금 대구와 청도 지방에서 사과가 잘 안 큽니다. 사과값이 굉장히 뛰었죠. 벼는 25% 이상 생산이 감소될 겁니다. 감귤은 지금도 제주도에서만 귤 키우지 않거든요. 육지에서도 귤 잘 큽니다. 하지만 금세기 말이 되면 강원도에서만 귤이 클 겁니다.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폭염일수 한번 보실게요. 현재는 1년에 폭염주의보가 내리는 날의 수가 1년에 한 열흘 정도 됩니다. 하지만 금세기 말이 되면은 한 달하고 일주일, 한 36일 정도가 폭염주의보가 내릴 것으로, 이건 다 기상청하고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들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게 바뀌겠죠. 저는 폭염일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남아나 중동 같은 데 가면은 낮잠 재우잖아요. 중간에 낮잠 시간이 있어요. 그거를 이 온대지방 사람들은 보고 게으르다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그때 잠 안 자면 죽어요, 사람이. 그래서 잠을 재우는 겁니다. 40일 정도 폭염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이 얘기를 했더니만은 최근에 군대를 마치고 온 20대 청년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요즘도 군대에서 낮잠 재워요. 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노동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지금 현재 전 세계의 합의는 2015년도 프랑스 파리에서 모여서 했던 파리 협정입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대비 이전 2도씨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온도 상승폭을 1.5도씨 이하로 제한하도록 노력하자. 이게 우리의 현재 국제사회의 합의입니다.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러려면 현재 우리가 온실가스 전 세계 배출했던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이게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가능한 거냐? 특히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거냐고 물어보면 정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럽은 이 계획대로 잘 가고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제가 보기에는 30년 동안 문제다 얘기하고 이제 중요하다 얘기했는데 숙제 안 하고 미뤄놓은 사람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도 탄소 중립하겠다고 몇 주 전에 발표했죠. 이제 그 숙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빨리빨리 하는 거에는 굉장히 능합니다만은 이게 말이 그렇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모든 게 화석연료에 기반해서 석유, 석탄, 가스 없이 이런 일이 어떻게 이 모든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지금 이 겨울철입니다. 마트에 가면은 누구나 오이나 상추나 딸기를 살 수 있어요. 그거 뭘로 키울까요? 비닐하우스에서 기름 떼서 키웁니다. 면세유 주고 있고요. 세금으로 농업용 면세유 지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석유 안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탄소 중립 내지는 우리 당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탈탄소 사회인 거죠. 그럼 그걸 재생에너지로 바꾸거나 또는 다른 형태로 키우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는 거죠. 참 머리가 아픈 일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온 겁니다. 북극에 고온 말씀 드렸는데요. 현재 2도씨 목표대로 간다면 북극은 완전히 녹는데요. 어떤 보고서에서도 북극의 얼음은 완전히 녹습니다. 근데 2도씨 목표 정도를 지킨다면 10년에 한 번 정도 녹을 걸로 예상되고요. 1.5도 목표를 달성한다면 100년에 한 번꼴로 녹을 걸로 예상됩니다. 근데요, 이게 우리는 1.5도, 2도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프랑스 파리 협정이 끝나고 나서 각국 정부들 보고 온실가스 얼마나 줄일 건지 각자 계획 잡아서 제출해봐라 라고 했어요. 모아봤더니 4.5도, 4.8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유엔 사무총장이 전 세계 국가 원수들 다 뉴욕에 모이세요 라고 해서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한 거죠. 작년도 11월 달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국제적인 부분의 국제회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 내용에 관심이 없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에 관심이 많았죠.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셔가지고 푸른 하늘의 날, 미세먼지 없는 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보면서 기후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세먼지하고 기후변화하고는 연관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별도 문제예요.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잖아요. 온실가스는 눈에 안 보여요. 이산화탄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결이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오셔가지고 사실은 기후하는 사람들은 보고서는 좀 창피했다 이런 얘기들 했고 당시에 저도 그런 논평을 내고 그랬습니다. 포인트가 안 맞는 거죠. 전 세계에서 지금 이걸 어떻게 줄일 것인지를 가지고 지구적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의 논의 수준은 거기에 좀 못 다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럼 다른 나라는 어쩌고 있는 거냐? 탄소 중립이라는 표현이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넷제로 내지는 탈탄소 사회, 뭐 탄소 배출 순제로, 탄소 배출 제로,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동시에 쓰이는데요. 사실 용어가 최근 나온 얘기 때문에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말을 쓰느냐?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계십니다. 호흡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도 이산화탄소를 계속 내고 있어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이산화탄소들이 있습니다. 논에 가서 벼를 키우면 그 밑에 물이 고여 있잖아요. 거기서 볏짚이 썩으면서 메탄가스가 나와요. 예,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석연료 사용을 0으로 만들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은 나무를 심는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0을 맞추는 거죠. 흡수원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가 힘들어서 그렇지 결국 개념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안 쓰자는 겁니다. 자, 나라별마다 이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2050년도 탄소 중립 영국이고요. 프랑스 2050년 역시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영국이나 프랑스에 있는 기후 활동가들은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데모합니다. 예. 이런 한가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을 건지 매일 시위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그레타 툰베리. 이 친구 참 정말 정열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청소년 기후 활동가인데요. EU 집행위원장이 유럽을 세계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고 유럽 그린딜 계획을 발표하는 날 툰베리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제 좀 좋은 얘기 덕담해달라고 이제 부른 거죠.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덕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할 얘기 정확하게 하는 거죠. 이런 한가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냐. 이거는 파리 협정을 안 지키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린다. 왜 그러냐면요. 유럽이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줄이고 가장 선도적으로 줄여야 되는 나라들이에요. 역사적인 배출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근데 2050년으로 가면은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은 훨씬 뒤에 탄소 중립하겠다고 선언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맞죠? 예. 한국은 지금까지 계속 이건 선진국들 유럽 같은 나라나 하는 거지 대한민국 같은 데가 그걸 어떻게 하냐 이 얘기를 대놓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유럽 국가들은 핀란드 2035년도 중립, 스웨덴 2045년 중립, 노르웨이 2030년도 중립을 법제화했습니다. 그리고요, 최근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은요,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어느 정도로 많으냐? 2등 미국, 3등 러시아, 4등 인도 합친 것보다 중국이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합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죠. 인구도 많고요. 이 방에 있는 물건 중에 70%는 중국산일 겁니다. 예,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다 중국산을 쓰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중국도 몇 주 전에 시진핑 총리가 2060년도에 탄소 중립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거는 당에서 우리 탄소 배출 제로 결의안도 내고 우리도 시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중국 탓도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중국이 2060년도에 탄소 중립한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이 2070년도, 80년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중국도 안 되는데. 근데 중국은 실제로 할 준비가 저는 충분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위해서 이미 대한민국보다 재생의 에너지를 더 많이 하고 있는 나라고요. 전 세계에서 중국이 재생에너지나 이쪽에 에너지 전환을 제일 속도 있게 빠르게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이 자료를 만들 때까지만 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 제로에 대한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2050년도 탄소 중립 선언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하셨습니다. 자, 30년 남았습니다. 30년 안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올해 발표한 거고요. 근데 저는 이게 발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이렇게 조용한 게 잘 이해는 안 돼요. 네. 주유소 다 사라지는 거고요. 연탄 가게 다 없어지는 거고요. 천연가스, 보일러 다 없어지는 겁니다. 30년 뒤니까 너무 먼 미래냐? 아닙니다. 올해 유럽에서요. 특히 뭐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은 올해 처음으로 디젤차 판매량보다 전기차 판매량이 더 많아지는 올해 첫 해였습니다. 이미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를 줄여야 되는 거냐? 현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이 나오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은 거는 석탄입니다. 우리 쓰는 전기의 40%가 석탄이고요. 5% 정도 천연가스입니다. 그 비슷한 비중으로 핵발전을 쓰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석탄이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하루에 쓰는 우리 석탄 양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매일 쓰는 석탄의 양이 25톤 트럭으로 약 9,000대 정도를 지금 우리가 매일 태우고 있는 거고요. 석탄 화력발전소가 옆에 한 개 있다. 최근 짓는 규모 큰 것은 하루에만 약 300대 정도의 석탄을 지금 태우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하루에 9,000대 트럭이
일일이 가서 석탄을 공급할 수가 없잖아요. 다 수입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이 순간에 우리나라의 석탄 화력발전소에 석탄을 공급하려고 인도네시아, 중국 석탄 수입 나라에서 배가 줄을 서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계속 태우고 있는 거죠. 이걸 줄이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두 번째, 철강. 우리나라 철강도 많이 합니다만은 자동차, 조선 이쪽에서도 엄청난 양의 철을 쓰고 있죠. 다음이 도로 수송입니다. 자동차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철강 전체와 자동차 전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비슷합니다. 화학, 가정, 집에서 쓰는 거죠. 이 부분이 다 제로, 0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산업의 변화가 엄청나게 크겠죠. 예. 자, 어떻게들 다들 하고 있는 거냐 얘기 있는데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시간이 뭐 확 가네요. 자, 일단 뭐 영국이랑 유럽 얘기만 한번 딱 들어볼게요. 자,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약 얘기만 자꾸 해요. 네, 등 끄고 불 끄고 춥게 살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근데 그것만 갖고는 온실가스 줄이는데 한계가 많습니다. 효율을 높여야죠. 예. 우리 과거에 쓰던 백열전구 한 개면은 100와트 정도였는데요. 요 앞에 마트 가시면은 7와트짜리 LED 전구 사시면 훨씬 더 밝습니다. 전기는 10분의 1로 쓰는데 훨씬 더 밝은 전구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에어컨. 20년 전에 있던 에어컨하고 지금 에어컨하고 비교해 보면요. 지금 에어컨 쓰시면은 훨씬 더 시원하고 전기요금 조금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영국 같은 경우 보시면은 1990년도 대비 지금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거의 절반 가까이 이미 줄었고요. 유럽 전체적으로도 보시면은 이미 많이 줄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울기대로 쭉 내려가는 거니까 2050년도 제로까지 가는 거는 열심히 노력만 하면 불가능한 계획은 아닌 거죠. 한국은 그에 비해서 주로 본 적이 IMF 때 말고는 사실상 없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심지어 과거에 국가가 잡았었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보다도 더 많은 양을 배출해서 그래서 우리가 악당이라고 그동안 불려왔던 겁니다. 자, 이거는 넘어가 보고요. 이거는 뭐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인데 이건 표로 다시 정리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옛날 거군요.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자,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를 했습니다. 저는 계속 정책을 해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의 정책이 왜 선명하지 못하냐 이런 얘기를 종종 많이 듣는데요. 예를 들면 저의 고민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요번에 프랑스 파리에 새로 신임 시장으로 당선되신 분의 선거 공약이 이거였어요. 파리 시내에 있는 주차장 절반을 약 6만 개 정도 되는데요. 없애고 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파리 시내에 자동차 주행 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추겠습니다. 이게 선거 자료집 귀퉁이에 있는 선거 공약이 아니고 제일 앞에 오는 메인 선거 공약이었어요. 당선됐습니다. 선거에서든 정책이든 지르는 건 쉽습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는 변화가 안 돼요. 저는 만약에 지금 부산 내년도 선거잖아요. 그리고 서울도 선거입니다. 서울에서 정의당이 이런 선거 공약을 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국민들에게 그만큼의 감흥을 줄 수 있겠느냐, 필요성을 줄 수 있겠느냐, 아직 그냥 나 혼자 튀어나가는 얘기인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냥 기후변화, 북극곰 불쌍해요. 기후변화 문제 심각해요.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돼요. 이거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면은 그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필요하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런 공약들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쌍욕이 나오죠. 예. 우리 많은 지자체의 선거 공약은 주차장을 늘린다거나 우리 당은 좀 나은 편인데 다른 데들은 그런 선거 공약 많잖아요. 지자체 공약에서.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공약을 지른다기보다는 당적 실천으로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지지자들과 함께 이런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런던 한번 보실게요. 런던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런던 시내에
4시간 주차하면은 노후 경유차는 주차요금을 64,000원 냅니다. 전기차는 1,200원 내죠. 전기차든 경유차든 시내에 차를 끌고 오면은 혼잡 통행료를 17,000원 냅니다. 차 들고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대중교통 활성화 그리고 시내 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하면서 전기차 보급 정책을 함께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거나 또는 지금 정부도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있는 차를 다 전기차로 바꾼다. 전기차 활성화 정책으로만 나가버리게 되면은 휘발유 차도 늘게 되고요. 디젤 차도 늘게 되고요. 전기차도 늘게 됩니다. 이거는 도로로 이 측면에서 보면은 최악의 정책이에요. 아니고요. 자동차 대수를 최소한 줄이지는 못할 현재 상태로 유지하거나 더 적극적인 저런 정책을 통해서 줄이면서 전기차를 보급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같이 맞물리는 공약들이 이제 개발돼야 되고 그거를 당장 우리 당의 주요 간부들뿐만 아니라 당의 지지대우들, 지지해 줄 수 있는 우리 지지자들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좋은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 정도 이상 되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나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자, 보시고요. 재생의 에너지도 비슷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진짜 재생에너지가 가능하느냐, 어쩌느냐,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들은 이미 우리와 비슷한 논의를 20년 전에 다 했고, 이미 지금 현재는 재생에너지가 보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 중에서 전력 중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만은 다른 나라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숫자를 가지고 이미 다 쓰고 있다. 이미 많이 늦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더니 누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재생에너지 가지고 에어컨 킬 수 있나요? 킬 수 있죠. 공장 돌릴 수 있나요? 돌리고 있죠. 다들 이런 나라들은 촛불 켜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험하거나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은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것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많은 데이터들이나 내용들은 이미 바뀌어가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정의로운 전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앞에 얘기, 즉 우리가 기후 문제는 심각해요. 온실가스를 줄여야 돼요.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돼요.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치 세력들 간에 물론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보수 그룹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큰 이견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정의당의 색깔은 어디서 나올 거냐? 저는 정의로운 전환 문제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석탄 화력 발전소를 멈춰야 돼요.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금 현재 에너지 전환 계획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자, 지금 우리 쓰고 있는 전력의 80%는 한전이나 한전 자회사인 공공기업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재생에너지는 누가 하고 있나요? 다 민간기업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상태로 그대로 가면 우리는 한동안 전력산업 민영화 반대 시위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민영화가 다 됩니다. 왜? 공공기업은 더 이상 발전소를 안 짓고요. 민간기업은 재생에너지를 계속 짓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성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원칙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은 민주당이나 기존에 있었던 기존의 양대 정당들이 저는 신경 안 쓰거나 애써 무시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자, 유럽의 경우는 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거는 유럽 전체 지도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나 석탄 광산에 일자리가 많은 동네들을 점으로 찍어 놓은 짙은 색들은 그런 데들입니다. 일자리가 많은 데들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린 거냐? 자, 석탄 화력 발전소가 문을 닫으면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단 일자리가 사라질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노동자들만 힘든 게 아닙니다. 지역사회도 힘들어요. 그 앞에서 식당 하는 분도 식당이 안 될 거고요. 학원 하던 분도 학원 안 될 거고 노래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역사회가 완전 침체가 돼버리는 거죠. 이 비슷한 경험을 우리가 과거에 탄광,
문 닫으면서 경험한 적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대안을 찾으면서 무언가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찾은 게 대표적으로 지금 강원도 영월에 있는 강원랜드죠.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든 게 카지노였습니다. 해외 사례도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지역사회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세월도 지났고 거기에 대한 공과 과를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태에서 그런 변화를 겪게 되는 지역사회에 우리는 어떤 제안을 할 것이냐. 사실 준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뭐 당에서도 열심히 그 문제 관련해서 연구 용역이라든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것이라고 봅니다. 심지어 이건 정부도 없어요. 이게 지금 올해 7월 달에 언론에서 처음으로 기후위기 지도라 그래서 한번 이렇게 비슷한 지도를 그려본 겁니다. 정부도 아직 이런 지도를 안 갖고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석유, 석탄이 많이 쓰는 동네들은 요런 데들이죠. 보령, 태안, 당진, 석탄 화력발전소가 많이 모여있는 동네. 혹은 여기에 광양 중심으로 해서 있는 석유화학공업단지 또는 창원같이 이런 관련한 산업이 많이 있는 데들. 이런 데들이 집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그린 뉴딜 특별법에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해서 관련한 지금 법안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당에서 많이 정책으로 만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뭐 경과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린 뉴딜은 그래서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큰 틀의 고민들을 함께하는 그런 이제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뒷부분 핵심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가볼게요. 자, 일단은 그동안 당에서 관련한 계획으로 잡았던 것은 크게 2단계, 요 지역 특화 사업까지 하면 3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계획을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잘 진도가 안 나가고 있긴 해요. 하지만 이제 서울이나 인천이나 몇몇 지역에서는 좀 고민들이 있어서 올해 본격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산은 아예 표에 빠져 있네요. 부산도 기후위기 선언을 했습니다. 부산시도요. 그리고 부산의 지자체들도 기후위기 선언을 다 했습니다. 근데 담당 공무원이나 지역에서도 잘 몰라요. 예. 우리 전체 지자체 중에서 2개 빠진 226개 지자체가 기후위기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기후위기는 그런 식으로 소비되고 있어요. 예, 그냥 좋은 거. 예. 그러면은, 근데 어쨌든 선언을 한 거죠. 그럼 그 다음 액션은 누가 해야 될 거냐? 사실은 우리 당이 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언을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너희는 후속 사업을 아무것도 안 하냐? 이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당의 의원님들이 계신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해본 거고요.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잡자. 목표 잡은 지자체 없고요. 정의로운 전환 계획 잡은 지자체 없습니다. 부산은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여야 될까요? 부산은요,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 상당 부분이 어디서 나오느냐? 부산항에서 나옵니다. 왜? 부산항에서 배에다가 기름을 넣거든요. 네. 항만 도시잖아요. 울산은, 그러니까 부산과 울산이 에너지 자립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왜? 고리에 핵발전소가 있고요. 신고리에 핵발전소가 있거든요. 전력은 자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문제는 이게 그렇게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냐, 그 계획을 짜야 되는 거죠. 에너지 소비도 줄여야 될 거고 부산 내에서 에너지원들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부산 내년도 선거 준비하고 계실 텐데 적극적으로 당에서 제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좀 잡은 게 리모델링 관련한 조례를 만드는 것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부산은 사실 저는 뭐 워낙 부산 많이 와서 근데 서울에 비해서 부산이 따뜻하잖아요. 창호가 되게 부실해요. 예.
중부지방하고 남부지방하고 집을 지을 때 단열재를 넣는 기준도 다르게 돼 있습니다. 남쪽은 덜 넣어도 되게 돼 있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은 만약에 부산의 단열재를 서울 정도 두께로만 넣으면은 거의 에너지 소비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예. 추운 집, 더운 집 차이 많이 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왜 낡은 집은 춥고 새로 지은 집은 따뜻하고 누구네 집은 기름값을 10만 원, 20만 원 내는데도 추운지 이유 다 알고 있습니다. 집이 낡았고 단열이 안 되기 때문인 거죠. 문제는 단열을 바꾸고 창호를 바꾸는 걸 하면 되는지는 알지만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내가 집주인이 아니어서. 귀찮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거를 긁어주는 게 사실 저는 정치의 역할이고 정당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미 지금 국토부에서 창호 개선해주면은 이자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TV 홈쇼핑에서 봤어요. 예. 지금 다 그거 하고 있어요. 근데 몰라요. 몰라서 못합니다.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미 많은 지원 사업들이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 당원들은 몰라서 못하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은 나랑은 잘 안 맞는 거죠. 그거를 1차적으로 먼저 채우고 두 번째로는 더 요구해야 되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그런 사업으로 지금 가꿈주택 사업이라는 게 올해 시험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자만 빌려주거나 융자를 주는 형식으로는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한 500가구 정도, 1200만 원 정도를 집수리 하는데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사유재산인데 왜 이런 걸 지원해 줘? 근데 이런 비슷한 사례는 많습니다. 주차장이 없는 집에 담을 허물면 지원금이 나오죠. 왜? 주차장을 만들기 힘들거든요. 비슷한 겁니다. 집을 집수리하게 되면 그 집은 에너지를 적게 쓸 거예요. 그러면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좀 더 상황이 안 좋은 분들에게는 그런 지원들을 해서 집을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거죠. 지금까지 많이 했던 거는 뽁뽁이 나눠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뽁뽁이 붙여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만은, 이거 갖고는 한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되면은 영국 같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요,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됐는데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은 최하위 등급의 경우에는 임대 사업을 못하게 법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집 중에 보면 바람 숭숭 들어오는 집들 있잖아요. 이런 거 진단해가지고 시원찮아? 그러면 이거는 임대하지 마. 이런 법들도 이미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만큼 온실가스 문제가 중요하고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녹색교통 문제. 서울은 이제 다음 달부터 12월부터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5등급 차량은 시내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더 적극적으로 한 것이 사실 내연차 판매 금지, 내연차 등록 금지가 되는 거죠. 사실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제가 어제도 다른 데 가서 강연을 했더니 사유재산을 이렇게 막는 게 이게 적절한 거냐. 이건 내 차인데 내 차를 내 마음대로 끌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오래된 차부터 단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해외의 경우에는 이미 시작을 해왔고 한국에도 저는 그런 면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총선 때 우리 당은 2030년도부터 내연차 판매 금지를 해야 된다라는 공약을 냈습니다. 내는 순간 저는 많은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당원들의 항의를 많이 받을 거라 생각했어요. 우리 저기 현대자동차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당원들도 이 차에는 되게 민감하시거든요. 홍보를 못해서 그랬는지 단 한 통의 항의 전화도 못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이 환경 문제가 갖고 있는 맹점이에요. 굉장히 선진적이고 굉장히 센 얘기,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얘기를 던지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안 가져주세요. 저는 우리 당내에서 차별금지법이나 또는 다른 여러 우리 핵심 쟁점 법안보다 그린 뉴딜과 관련한 여러 정책들이 당내 비판과 논쟁이 굉장히 많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논점에 올라가지 않은 거죠.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관심 있게
당의 정책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서는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계획들이 추진될 겁니다. 특정 지역, 특히 노동조합들과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조합들과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한 방법들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저는 대기업들은 사측은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현대차가 내년도에 엄청난 전기차 출시 계획을 발표했어요. 왜? 전체적인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과거에 휘발유차나 디젤차를 계속 팔아가지고는 회사가 존속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다 판매 금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차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예. 하지만 거기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이나 또는 비정규직이거나 또는 인근 지역 사회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왜? 전기차로 바뀌면요, 부품이 3분의 1이 없어집니다. 필요 없어요. 조립하는 일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엔진이 필요 없고요. 기어박스가 필요 없고요. 동력을 전달하는 샤프트, 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배터리와 모터가 있으면 차는 굴러가는 거거든요. 이런 종류의 노동의 변화들이 앞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전체적인 대안을 지금 짜고 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일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향후 쟁점은요, 일단은 본격적으로 지금 탄소세와 관련한 고민을 지금 이제 원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굉장히 아이러니한 문제인데요. 탄소세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네라고 답을 해요. 근데요, 혹시 프랑스에서 노란 조끼 운동 아시나요? 네. 유류세를 인상하려고 하니 시위가 벌어졌고, 그 때문에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자, 탄소세를 만들어서 휘발유나 석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용 면세유 또는 화물차에 대한 유가 보조금을 주는 게 맞을까요? 뭔가 안 맞아요. 탄소를 줄이자고 하는데 기름에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몇 조 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안 맞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탄소세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전통적으로 우리가 기름에 대해서 보조해 주던 그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탄소세를 지르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생각 안 해본 거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탄소 배당이라든가 이런 식의 다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계획들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세 한 가지만 갖고도 우리가 논의해 볼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당에서는 탄소세를 지금 신설하기 위한 법안을 과거에 2013년도에 박원석 심상정 의원님이 한번 내신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도 상황이 너무 많이 달라져서 최근 다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 기후 영향평가제도, 인지제도,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기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서 있는 것도 줄이고 하나라도 덜 하고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열심히 공항도 짓고 있고 도로도 짓고 있고 토건 건설 공사를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이건 뭐가 안 맞는 거죠. 예. 문제를 해결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국가의 모든 정책들이 그거에 맞춰서 변화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그런 시각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린 뉴딜이라고 정책을 냈는데 막상 보면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고 다른 쪽에서 보면은 뭔가 계속 새로운 산업을 늘리는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요소에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 정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그런 것도 지금 함께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기업의 역할, 공공부문의 역할 문제도 현재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체적인 실천 과제. 이 환경 관련해서는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 아는데 너무 큰 얘기고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실천을 했으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중 강의에서 많이 말씀드린 건데, 혹시 집에 텀블러가 몇 개나 있으시나요? 오늘 기회가 되시면 집에 가서 꼭 한번 세워보세요. 저희 집에는 한 20개 있더라고요. 예. 제가 들어본 것 중에 제일 많은 거는 어떤, 저 중학생이 발표를 했었는데, 자기 집엔 한 50개 있더래요. 네. 행사만 가면 텀블러를 줘요. 예, 왜 그렇게 주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에코백은 몇 개나 있으신가요? 천으로 된 가방이요. 이게 비닐봉지 적게 쓰고 종이백 안 쓰자고 해서 만든 건데, 저희 집에도 봤더니 한 10대 개 있더라고요. 예. 핵심은 텀블러를 쓰자, 에코백을 쓰자가 아니고 자원을 적게 쓰자는 거잖아요. 환경을 아끼기 위해서 그걸 적게 쓰자는 것인데, 텀블러가 몇십 개가 있으면 차라리 종이컵 쓰는 게 낫습니다. 예. 쇠를 녹여가지고 그걸 틀을 찍어가지고 이 중국에서 만들어서 대한민국까지 들고 오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겠어요. 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거기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기본적으로 바꿔야 될 것들을 바꾸고 사회 시스템을 함께 바꿔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배달 음식이 많습니다. 다 일회용 플라스틱 버린다고 요즘 뭐 난리도 아니죠.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키면 플라스틱 그릇에 오긴 했어요. 하지만 그릇을 가져갔죠. 예, 다회용 용기를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건비도 안 되고 편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회용 용기를 쓰고 있는 거죠. 플라스틱을 우리가 100%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왜? 플라스틱을 대체할 물질이 아직 없거든요. 그러면은 일회용을 안 쓰고 다회용으로 최대한 써서 플라스틱을 적게 버리도록 하는 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배달 요금이 올라가겠죠. 옛날엔 그렇게 했으니까요. 종이팩도 비슷합니다. 종이팩 우리 씻어가지고 그 말려갖고 내놓으려면 힘들잖아요. 30년 전에는 종이팩이 안 썼죠. 우유 병에 넣어서 왔잖아요. 그 병 씻어가지고 또 병에 넣어서 우리 집에 배달 오고 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 다 그렇게 잘 살았어요. 하지만 세상이 바뀌면서 그 시스템이 바뀌어버린 거죠.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개인에 대한 실천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과 국가 차원에서 이런 시스템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것이 같이 잡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문제가 그런 겁니다. 나만 잘 실천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으면 지구는 훨씬 좋아졌을 겁니다. 온실가스는 줄었겠죠. 하지만 이제 그것만 갖고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벽에 부딪히는 겁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죠. 이미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일회용품, 특히 일회용 비닐봉지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올해 혹시 환경부에서 1+1 포장하는 거 못하게 했다가 난리 난 거 기억나세요? 이게 사실 대표적인 오보거든요. 잘못된 겁니다. 1+1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마트에 가시면은 우유 2개 비닐봉지 하나 넣어놓고 팔잖아요. 그 비닐봉지를 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1+1을 금지한 거라고 얘기해가지고 뭐 경제신문이고 뭐 난리가 났죠. 그것 때문에 결국 시행이 6개월 연기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편의점에 가서 우리가 캔커피를 사면요. 2+1, 1+1이 있어요. 캔커피 2개 들고 가면 그냥 한 개만 삑 찍어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비닐봉지에 굳이 싸서 주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정책을 했고, 그거를 하려고 하니 사람들이 귀찮다고 내지는 또 비닐 업계에서 또 반발이 있고 이러면서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들을 함께 우리가 회사, 노동조합 내지는 당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전체적인 계획들을 짜면서 그 안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계획들이 같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얘기를 못 했는데 국가 간에도 비슷한 고민들이 함께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당원 실천, 뭐 이건 개인의 발자국, 아까 개인 실천만 갖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실천은 기본입니다. 그거는 기본 베이스인 거고요.
거기를 뛰어넘기 위한 정책을 우리가 고민해 줘야 된다. 이런 거고요. 자, 요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서울 말고는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자, 요즘 보일러 광고, 보일러 광고 혹시 TV에서 많이 보셨나요? 거꾸로 타는 보일러, 2번 타는 보일러 열심히 사라고 광고하고 있죠. 왜 이 광고를 할까요? 올해부터 저효율 보일러가 판매 금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효율 보일러를 판매하는 거고요. 그 고효율 보일러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20만 원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보일러를 사본 적이 없어요. 보일러를 내가 핸드폰은 내가 어느 회사 거 살까, 최신 기종이 뭔가 찾아도 보고 그러는데 보일러는 그런 거 안 찾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광고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광고 안 해도 설비하시는 분한테 보일러 망가졌으니까 바꿔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끼워줬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높입니다. 돈도 지원해주고 실제 보일러가 싼 거는 한 60만 원, 비싼 거 최신형으로 제일 좋은 거 사도 70만 원 정도면 삽니다. 50만 원짜리도 있고요. 근데 20만 원 정도면 꽤 많이 지원해 주는 거죠. 근데 몰라서 못 찾아먹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아까 이제 집수리, 이자 지원, 이거 말씀드렸고요. 혹시 이것도 보셨나요? 이제 막, 연말이어서 이제 한도가 다 끝납니다. 에어컨이나 세탁기, TV를 1등급 기기를 사면 정부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TV 홈쇼핑 엄청나게 광고하고 있어요. 왜? 1등급 제품하고 5등급 제품하고는 가격 차는 납니다만은 에너지 효율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럼 돈이 없어서 내가 요번에 바꿔야 되는데 1등급을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 태양광. 집에 미니 태양광. 서울을 제외하고 나머지 동네는 사실은 미니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몇 개 없어가지고 많이들 못해요. 집에 이거를 다는 것은 저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 전기요금이 아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집에 어쨌든 새로운 발전기를 하나 설치하는 거죠. 이사 갈 때 뛰어가도 돼요. 예. 최근 저희 집에 처음 설치할 때만 해도 한 대 70만 원이라 그랬는데 엊그제 다시 물어봤더니 요즘 60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부에서 지원금을 줘서 저는 10만 원 주고 설치했습니다. 뭐 이렇게 다들 있는데 시민사회단체들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뭐 해서 같이 쓰자 이렇게 하는데 아직 당 내부적으로는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있는 건 찾아서 활용하고 없으면 만들고 적으면 늘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저는 당에서 당원들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저는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에서 기후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가 화두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화두에 올라가야 정책적으로 고민도 되고 얘기도 됩니다. 책 읽기 모임도 괜찮고 또는 그냥 술 먹으면서 얘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당의 활동이나 여러 가지 정책에서 반환경적이거나 또는 기후 감수성 뭐 이렇게 표현도 넣어봤는데요. 배치되는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내년도 선거를 짜다 보면은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요. 생각보다 많은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했는데요. 막 이렇게 좋은 거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라고 들고 오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이미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 특히나 서울시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좀 선도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좀 보시면서 공약을 만들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후 적응 문제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왔으니까 울산 동지들한테는 좀 죄송한데요. 부산에 올해 그 지하차도 물에 잠겨가지고 안타까운 사고 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사실 저는 기후 재난이라고 봅니다. 해수면이 올라간 상태에서 조수간만 차가 높았고 비가 많이 왔고 이것이 겹치면 해안가에서 홍수가 먼저 납니다.
우리는 남태평양에 있는 투발루 섬이 잠기는 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에게 먼저 닥칠 것은 해수면 상승으로 우리 집이 잠기는 게 아니고요. 비가 와서 우리 집이 홍수가 나는 겁니다. 물 담는 동네가 항상 물 담는 거잖아요. 그 지역에 대해서 하수 처리 그리고 여러 가지 정비들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게 기후 적응이라고 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과 바뀌어진 기후 환경에서 적응해서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기후 문제에서는 동시에 돼야 됩니다. 왜? 어쨌든 살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